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물질은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양자 역학을 창시한 인물인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던 하이젠베르크는 철학과 종교, 정치와 과학이라는 다양한 학문의 총체로서의 전체와 부분으로서의 과학의 경계를 끝없이 넘나들며 성찰의 탑을 쌓아왔는데요. 그 오랜 시간 축적된 학문적 자서전이 바로 부분과 전체입니다. 현대 과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은 하이젠베르크와 긴밀히 연대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 천재들인 닐스 보어를 비롯해 아인슈타인과 볼프강 파울리, 막스 플랑크와 슈레딩거 등이 펼치는 토론과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자 역학의 발전 과정은 물론이고 그 발전에 참여했던 수많은 과학 천재들과의 일화를 비롯해 과학 이외의 세상을 보는 정치적, 철학적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B급 고전, 오늘은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노벨 물리학상도 받은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이 책은 자서전이기도 하면서 양자역학의 탄생과 양자역학의 그 내용이 뭔지를 또 소개해주고 있는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자연과학이 정신과학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자 책을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두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쪼개지 않는 것, 그것이 아토모스, 그리스어로 아토모스, 인디비디움, 이 원자인데 이 정의는 쪼개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끝까지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자의 정의는 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조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원자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 이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이건 말로 돼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인문학이 하는 일이고, 이런 한에서는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인문학적 이 성과나 이 생각이나 정의들을 끝까지 가지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점에서는 이 인문학과 이 자연학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이젠베르크가 말하자면 이제 창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닐스 보어하고 같이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 뉴턴 물리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이제 이 특수 상대성 이론,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보통 고전 역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고전 역학에서는 이 객관성이라는 것을 이제 항상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과 독립해서 이 자연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근데 이 양자역학이 사실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이 주관과 독립해 있는 객관이라는 것은 또 객관적인 자연과학의 법칙, 또 실제라는 것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아주 미시적인 그 소립자들을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면 그 관찰하는 작용 자체가 관찰 대상이 되는 이제 소립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순간 벌써 이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객관적인 어떤 이 소립자, 이것을 관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확률적인 이제 그 접근만이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철학에서 얘기하는 객관성, 인과성, 이 주관과 객관의 관계, 또 뭐 이해,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한 이제 그 의문의 이제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하이젠베르크가 또 그 스승뻘 되는 이제 닐스 보어가 이 철학의 문제에 이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젠베르크는 아주 젊은 날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나라든지 망명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에 남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이 결정이 대단히 그 논란이 되는 것은 나치에 의해서 핵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를 포함해서 일군의 그 독일에 있던 물리학자들이 우라늄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핵 개발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일종의 태업을 일으켰고 많은 비용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설득해서 나치가 결국은 스스로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자서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보어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아주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전체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또 쏟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를린에서 이 우라늄 클럽에 들어서 이 핵폭탄 원자폭탄 개발하는 문제에 이제 태업을 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못 만든다 해서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는 상당히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하이젠베르크를 비난을 했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을 용납해주고 그랬다. 근데 거꾸로 미국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고 실제로 실험도구 쏘았어요. 터뜨리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전쟁에서 누가 원인이고 전범국이냐 전승국이냐 이것에 대한 논쟁에서 사실 무처가 문제지 사실은 이 미국은 이 실제 실험도 하고 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권이면 좋은 목적이면 원자탄을 만들어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어떤 그 논의도 사실은 없는 부분이라고. 미국의 그 원자폭탄 만들고 그 실제로 폭탄 투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인류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반성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냥 전승국이 누리는 그 위치를 그대로 누리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반성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이 정도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이젠베르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잖아요. 진 선생님 보실 때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좋은 정권이 나쁜 것을 만드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그 상당히 그 유명한 질문이고 네. 특히 이제 철학에서 그게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폭력의 문제하고 이제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목적이라면 폭력적인 수단이 그 정당화되냐, 아니면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단 자체가 정당해야 하느냐. 결국은 이제 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입장 사이에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젠베르크 자신은 이 책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세계사에 있어서 선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허용될 수 있으나 악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대원칙. 좀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목적은 수단을 신성화한다는 이 원칙이 항상 반복해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당한 수단은 이미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장본인부터 그 명제의 설득력을 스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겉으로는 아주 이상적이고 그 고귀한 가치를 내세우지만 아주 그 수단 자체가 상당히 비열하고 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신이 자기 목적을 사실 믿지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저는 이 하이젠베르크 자신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우라늄 클럽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무리 그 부분과 전체에서 하이젠베르크가 자기 변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클럽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과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소극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과 전체가 꼭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자기 변명의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책이 그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은 어느 대목을 또 흥미롭게 읽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닐스 보어와 이 하이젠베르크와의 대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하이젠베르크 여러 친구들, 볼프강이나 프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화를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가장 자기 분야에서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와 싸우게 되냐면, 알고 있는 것을 더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세계, 미지의 세계의 최첨단에 부딪혀서 최전선에 서서 앞으로 나갈 때는 기존에 있는 기지의 것을 가지고 확장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연장해 가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이 최전선에 있을 때는 별 수 없이 나와 정반대 생각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한 발짝 나가는,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이 방식으로 사실은 학문의 진보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최첨단의 최전선에서 기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확장은 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책의 상당 부분, 특히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은 그 놀랍게도 이제 뭐 닐스 보어라든가 뭐 볼프강 파울리라든가 또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당대의 이제 이 물리학의 어떤 첨단에 있었던 그 학자들 사이에 이제 아주 진솔하고 또 상당히 이제 그 내실 있는 이제 그 대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학문적인 대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상당히 재밌는 그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이 책을 보면서 또 상당히 놀랍기도 했고 또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부럽기도 했던 게, 하이젠베르크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한편으로 하이킹이라든가 이 등산이라든가 이 운동, 뭐 스키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일상적으로 또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시간만 나면 이제 어디 하이킹 가고 이제 등산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친구들 모아놓고 또 이 실내악, 그 연주를 또 이제 즐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물리학에 소홀하냐? 또 이제 그렇지도 않은.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연구자 학자들한테 좀 부족한 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학문적인 활동을 다른 활동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좀 말하자면 이게 고립된 활동으로 이제 하는 그 경향들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학문적인 활동 자체가 어떤 다른 활동하고 분리되지 않는 상당히 이제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이라는 점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그 책 제목이 상징하는 게 뚜렷이 이렇게 인상에 남아야 책을 잘 읽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부분과 전체는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부분과 전체가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과 전체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사실은 이제 독일 말로 페슈텐이라는 말은 얼른 포착이 안 되는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해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어 시네시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시네시스는 플라톤의 티마에서 나오는 말인데, 시네시스라는 말은 여러 개를 모아놓고 묶어내서 그것들을 아울러내는 것이 이해예요. 그리고 그 이해의 그 관점이 이거 됐을 때 그 이해라고 하는 망이 있으면 그 이해망에 어떤 대상이나 실제가 포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더스탠드 한다고 하는 거는 너 내 말 이해해서 그런 정도를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그 이해는 어떤 새로운 세계, 어떤 대상들을 잡아내는 그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는 부분들로서는 포착이 안 되는 전체가
전제할 때,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이 부분도 포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한테는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다른 영역의 것들을 가져다 쓰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 세계나 이런 거 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딱딱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 미학적이고 이 좀 신비로운 면도 주고 인문학적인 그 이 상상력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그렇게 콕 떨어져 가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를 설명하는 여러 다양한 그 모델을 제공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두 가지 측면이 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여기서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물리학 탐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아주 이제 미시적인 입자라고 하든 파동이라고 하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분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뭐 철학이 됐든 도덕이 됐든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다른 활동, 그러니까 이 하나의 부분적인 활동으로서의 물리학이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도덕, 정치와 같은 이 다른 활동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고, 이것들이 이루는 이 전체 속에서 이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 그거는 특히 이제 이 하이젠베르크가 다루는 대상이 물리학 중에서도 아주 이제 아주 미시적인 원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제 소립자 같은 것들이니까 그 더 이제 이 부분과 전체의 이제 그 질문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과 전체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에 보면은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 스승이 됐든 또는 이제 그 친구가 됐든 이제 제자가 됐든 그런 그 얘기들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물리학 같은 경우에도 사소한 어떤 그 실험, 이거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이 전체가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에 충실하고 사소한 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진전을 위해서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목이 뜻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분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하나만 덧붙이면 이 부분과 전체의 상징성을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이젠베르크가 나치 당원인 학생과 대화를 나눈 대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나치 학생이 하이젠베르크한테 선생님은 과학혁명을 일으킨 분이 왜 현실사회 혁명에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전체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점진적 개혁주의자의 어떤 정치관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야 또는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변화시키거나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분과 전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제목이 상징하는 바는 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저희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한번 그 책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부분과 전체 책갈피가 5개가 만점인데 한 줄 요약과 함께 책갈피를 몇 개를 줄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분과 전체는 그 제목이 상징하는 바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한 줄 요약이고요. 책갈피는 4개만 주겠습니다. 아마 두 분 선생님 굉장히 많이 높이 주실 것 같은데 왜 4개냐면 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책을 봐야 하는 측면에서 책갈피 4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4개 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닐스 보어 말인데요. 그러니까 충실함, 깊게 뭔가에 빠져보고 깊게 뭔가를 느껴보는 것, 그 깊게 느껴보는 것이 충실함이 명확함에 이른다. 충실함이 명확함을 만든다는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4개 반 주고 싶고, 특히 이제 아마 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학문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대화의 방식 또 어떤 이 양자 물리학의 이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한 줄 요약은 과학은 사회 속에 있고 사회는 과학 속에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양자역학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 전체 속에서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부분과 전체입니다. 오늘 B급 구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